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내용 그대로 기억하면 되고, 이건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면 경기도지사 명의로 자격증 줍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는 게 아니고요. 자격증.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 적 없습니다. 우리 기본서 89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89페이지 맨 밑에.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책 페이지 말하고 이거 하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하고, 오늘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파악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몰라도. 자, 응시 자격은 시험 무조건 다 볼 수 있습니다. 못 보는 거 딱 두 개입니다.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만 시험 못 보고, 나머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요 두 개 걸리면 시험 못 보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 이게 뭐 부정행위 해가지고 걸린 사람은 없고요. 부정행위 해도 걸리려면 본인은 부정행위 했음을 시인합니다 하고 확약서 적으면 5년간 시험 못 봐요. 그래서 걸리면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은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하고 나와버리면 되고요. 젊은 분들은 그냥 안 쓰고 그냥 나와버리면 돼요. 나오면 그 시험만 뭐해 또 보면 돼, 내년에. 근데 그 막 싸우고 욕하고 이러면은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경찰에. 그러니까 욕하고 싸우는, 너무 막 심하게 싸우지는 면 안 되고 그냥 한마디 하고 나와버리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자, 어쨌든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부터 5년간 못 보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을 34번 시험을 실시했는데요. 5회, 7회, 8회, 9회, 10회 5번은 2년에 한 번씩 봤습니다. 그리고 11회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한 번 봤는데 15회 때 추가 시험을 봐가지고 15회 때는 2번 봤습니다. 그래서 33회 시험까지 해서 지금 34번 시험을 봤고요. 1985년 9월 22일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근 40년 다 돼갑니다. 지금 시험 제도가 도입된 지. 근데 시험은 34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 정리는 지금 힘드니까 정책심의위원회 보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기본서 9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27일, 28 출제됐다고 돼 있죠. 정책심의위원회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둘 수 있다로 만든 이유는 경비 줄이려고. 안 둬도 되기 때문에. 두어야 된다면 1년에 회의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사무소 두고 지금까지 두고 있으면 돈 많이 들죠. 그래서 둘 수 있다. 만약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시도별로 자격 시험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되죠. 지금 똑같잖아요. 원래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똑같습니다. 모두 똑같은 문제로 전국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33회 때도 출제되고요. 우리 기본서에 그 보면 90페이지 맨 밑에 27, 28, 30, 32, 33 계속 출제됐죠.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시험에 뭐 예를 들면 포함 대신에 제외하면 X,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7명, 11명 이 숫자는 그냥 암기라고요. 왜 7명이냐, 왜 11명이냐 따지면 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8명이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 8명이면 4명 찬성, 4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뭐 우리도 오늘 회식하자 말자 뭐 투표하면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홀수입니다. 홀수. 모든 위원회 위원이 원칙적으로. 물론 100% 홀수인 건 아닙니다. 짝수도 있기는 한데요.
원칙적으로 홀수여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300명이잖아. 원래 홀수여야 되는데 옛날 299명이었는데 한 지역구 하나를 늘렸는데 한 번 늘리고 나면 줄이는 게 힘들어요. 그럼 더 늘려야 되는데 더 늘리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욕하니까 지금 늘리지 못하고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라고. 만약 300명인데 국회의원이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가부동수가 나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아직까지 국회의원 300명 다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죽어도 죽고 아니면 해외 나가 있고 300명이 100% 출석을 하는 경우는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순이라는 이야기에 짝수면.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시험에 뭐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다 하면 X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그 17명 이상 11명 이하.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개업 절차입니다. 개업 절차.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104페이지부터 빼고 106페이지. 106페이지가 등록 절차인데요. 등록 절차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개업 절차입니다. 개업 절차.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 여러분들 개업하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격증 취득해서 개업하는 순서입니다. 무조건 개업하려면 자격증 따야 됩니다. 자격증 없으면 개업 안 됩니다.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그런 거 인터넷에 질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인터넷으로만 그냥 중개하려는데 사무소 필요 없으니까 아파트에서 하겠다.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은 돼 있습니다. 뭔 사업자 등록이냐면 학원 강사하겠다고 사업자 등록 해놨습니다. 그건 가능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도. 근데 이 중개사무소는 아파트에서 안 된다고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또는 1종 건생이면 33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이런 적법한 사무소를 갖춰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중개업 못합니다. 예, 그림은 저는 칠판에 이게 그림을 여기 있는 내용을 추려가지고 이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딱 이게 이렇게 맞는 그림은 없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다 읽어보면 결론은 이게 그림에 있는 걸 축약 줄여 놓은 거예요. 줄여서 놓은 거예요. 그걸 강의하면서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700페이지 다 읽으면 1년 내 걸리겠죠. 700페이지가 넘어요 책이.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줄여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개업하려면 교육 받아야 됩니다. 개업 안 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실무 교육 강사, 저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 치면 사이트 나옵니다. 그 지금 제가 실무 교육 강사 저는 하고 있어요. 현재도.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따가지고 등록 신청은 시군구에 합니다. 시군구에. 그럼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아가지고 이천시장한테 등록한다고요. 등록은.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관청인데 등록관청이 시군구에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그러면은 심사를 해가지고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 처분 통지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받아서 업무 개시하는데 등록증 받으려면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 등록이라는 말이 오를 등자, 등산할 때 등자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허가제였고요. 그전에는 신고제였습니다. 그럼 옛날에 허가제였다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7월 1일부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옛날에 허가제였을 때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허가관청에 재량권이 있는 게 허가입니다. 근데 지금 등록이라는 거는 이 기준에만 맞으면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됩니다. 기준만 갖추면, 등록 기준만 갖추면.
그 결격 사유에만 해당 안 되면 자격증 따고 뭐 교도소 복역 중이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자격증 따도 대구 가서 할 수도 있고 제주도 가서 할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지역에서 저도 경기도 자격증도 있고 대구 자격증도 있어요. 제가 대구에 회사 다니면서 대구에 발령 나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 따가지고 대구 시장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뭐 어디든지 가서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무조건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건 아니고 물론 등록 기준은 적합해야 됩니다. 등록 기준 지금 좀 이따가 나오니까요. 다시. 자, 등록 기준 나오네요. 이제 등록 기준 이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데요.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지금 110페이지 중간에 2번에 보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 해가지고 27, 28, 31, 33에 나왔다고 돼 있죠. 이렇게 책이 보면 뭐가 중요한지 다 체크돼 있으니까 이게 계속 기출문제가 반복돼요. 34번 시험 봤다고 했잖아요. 빅데이터가 다 있다는 이야기. 이때까지 나왔던 걸 분석해 보면 작년 시험에 지금 합격자가 많이 나온 게 어려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온 게 85%가 공인중개사법은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 나왔어요. 이때까지 나왔던 지문이. 그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0페이지 그 출제됐던 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자, 요거 지금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데 이게 내년 1월부터는 이걸 삭제한답니다. 이제. 그래서 젊은 청년들 쉽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법인 만들어가지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5천만 원 맞아요. 근데 내년부터 바뀐다고. 내년 해봐야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바뀌는 거잖아요. 아직 바뀐 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입법 예고. 자,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입법 예고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인터넷 치보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휴대폰 가지고 치보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치가지고 그 검색어에 공인중개사법 치보세요. 그러면은 그 입법 예고된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국민참여입법센터 나와요.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거. 거기에 공인중개사 검색어에다가 법 아니면 그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거 보시면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입법 예고됐어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그냥 공인중개사까지만 쳐도 될걸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근데 끝까지 다 안 쳐도 공인중개사까지만 쳐도 검색어 나오지 않을까요? 옛날엔 자본금 규정이 있었는데 자본금 삭제할 예정이다. 못 찾았어요? 나왔어요? 있죠? 예,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세요. 또 자세한 거 읽어보려면 지금 진도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 자본금 5천만 원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있죠? 찾아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입법 예고라는 건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라고 예고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확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령이니까 국무회의 의결만 만약 법률이라면 이게 확정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반대해버리면 법률은 국회 통과돼야 되지만 이건 시행령이라는 거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거든요. 그 대통령 마음대로 바꾸는 거니까 대통령 명령이잖아요. 대통령령이라는 건 대통령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 명령이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업무 개시 명령 이런 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 통과 안 돼도 명령이니까 행정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100% 이거는 될 거예요. 정부 의지가 이런 정부 생각을 그대로 뭐 시행령으로 반영하는 거니까 요걸 지금 현재까지 바뀐 건 아니고 다음 달부터 바뀔 예정이다. 근데 실제로는 별 의미는 없어요. 옛날에 자본금 5천만 원이라 해도 시험에 나오면 5천만 원이 중요하지만 현업에서는 법무사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자기 돈 넣었다가 빼는지 해가 돈 없어도 다 해줘요. 현실적으로는. 현실하고 법하고는 항상 다르다고 했죠. 어쨌든 이제 자본금 규정을 더 삭제함으로써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젊은이들은 그런 편법을 잘 모르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제 개업할 수 있도록 여러 명이 개업해가지고 법인 회사 만들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보셨듯이 자꾸 지금은 11월 12월은 궁금한 걸 찾아봐야 돼요.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공부 잘하려면은. 그렇겠지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자격증 딸 때는 뭐 남의 말 절대 안 믿고 책도 안 믿었어요. 직접 제가 법조문 확인해 봤어요. 왜냐면 책에는 지금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 이게. 근데 좀 있으면 바뀌는데 책에는 이미 책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 볼 때까지 이 책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럼 자꾸 법조문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기본서 보세요. 그 110페이지 맨 밑에서 한 6번째 줄 글씨체 진하게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죠. 5천만 원 X 해놓으세요. X. 이건 거의 100% 바뀝니다. 5천만 원 X 해놓으라고요. 기본서 110페이지. 자, 그 다음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만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시험에 뭐뭐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There is no rule but exception. 영국 속담이 있고요. 민법에도 보면 법조문에 보면 항상 다만 그래서 뭐뭐만 들어가면 대체로 X인데 여기는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 하면 X입니다. 법 14조잖아요. 14조 6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6개는 뒤에 나오니까 어쨌든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중개업 외에도 분양 대행도 할 수 있고요. 도배이 사업체 소개도 할 수 있고 6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시험에 제외한 대신에 포함 3분의 1 대신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X라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격증 없는 전원이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임원의 경우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하잖아요.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니까 나무 건물에다가 임대차 해가지고 개업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자기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만 개업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책에 보니까 지금 많이 출제됐다고 돼 있죠. 핵심 정리는 지금 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결격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 사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만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못하고 144페이지 결격 사유는 개업 못하고 취직 못하는 사유입니다. 아까 제가 자격증 따면 무조건이라고는 아니고 결격 사유 등록 기준을만 적하면 등록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면 개업 못합니다. 취직도 못합니다. 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다만 시험은 원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법인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자르면 교체하면 그 법인은 회사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에 결격 사유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자격증은 딸 수 있습니다. 지금 뉴스 나온 거 보셨죠? 이제 우리나라 만 나이, 집에서 부르는 나이 이런 거 없애겠다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집에서 부르는 나이, 만 나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심지어 중국도 뭐 다른 나라 다 만 나이예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만 나이죠. 만이라는 말 없어도 만이라고 적어놨는데 민법에는 만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19세라고 돼 있어요. 제가 편의상 적은 말이에요. 그냥 19세라고 하면 또 집의 나이로 생각할까 봐 만 나이로 적은 거지. 미성년자는 민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민법에 그냥 19세라고 돼 있어요. 만이라고 안 돼 있고. 그럼 딱 생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생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한 2살 정도 나이 줄여야 돼요. 만 나이로 바뀌면. 저도 나이 이제 2살 줄였어요. 대신 생일이 1월 달이라서 줄이려고 해도 2월 달 돼버리면 못 줄이죠. 2살은.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1살, 돌지나면 3살 뭐 이렇잖아요. 보통 보면. 돌지나면 2살인가? 2살인가?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데 어쨌든 모든 나이는 만 나이, 법적 나이는 만 나이라고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 18세까지는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도록 했겠어요? 왜? 생각을 해보면 왜 미성년자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냐?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술집에 미성년자 취직 못하고 하는 거는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취직 못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 술집에 근무하면 안 된다, 이거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서 민법에서 미성년자 제도, 제한능력자 제도는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민법에 제한능력자 제도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집을 팔아먹으려면 미성년자는 자기 집 팔려고 해도 부모 동의받아야 팔 수 있고, 이런 거는 그 미성년자 속아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뭐 싸게 팔고 이렇게 할까봐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이런 제도를 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미성년자 취직 안 되고 개업 안 되는 거는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손님들 보호하려고, 손님들, 의뢰인들 보호하려고, 국민들 보호하려고. 입법 취지가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는 근무 못합니다.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무조건 나이 먹어야 됩니다. 결혼해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결혼 몇 살부터 할 수 있어요? 17세 결혼 안 됩니다. 18세 결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원래 옛날에 여자는 16세, 남자는 18세였습니다. 근데 왜 남녀 차별하냐 해가 지금 남자 여자 모두 18세입니다. 본인. 우리나라 조혼의 풍습, 옛날에 여자분들 일찍 결혼했죠. 남자도 그렇고 조혼의 풍속, 몽골 진입 이런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몽골족들이 와가지고 그냥 처녀는 다 잡아가고 이러니까 결혼했다고 하면 안 잡아가니까 결혼 빨리 시키고 이렇게 풍습이 생긴 거잖아요. 조혼의 풍습. 자, 어쨌든 18세는 결혼해도 안 되고요.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 오직 19세가 되는 수밖에 없다.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여기는 미성년자 안 계시는데 합격 통계 보면 미성년자도 합격 많이 해요. 하지만 개업은 안 되고 취직은 안 된다. 성년 될 때까지.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안 된다.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피성년 후견인을 옛날에는 금치산자, 피한정 후견인을 옛날에는 한정치산자라고 불렀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쉽게 말하면 치매에 걸린 사람, 이런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 요건에 해당되는 거지, 치매 걸렸다고 무조건 근무 못하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피한정 후견 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롯데 신격호 전 회장 돌아가시기 전에 피한정 후견인이었죠. 왜 그렇게 했어요? 재산 빼돌릴까봐, 재산 누가 다른 사람이 빼돌릴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하고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적으로 후견인이라는 건 뭐냐면 후견인이라, 저 어릴 때 법을 공부하려면 한자를 좀 아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민법은 특히 민법은 그 의미가 있으니까요. 후견인,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후견인이잖아.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뒤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으로서 보살펴 주는 사람이 성년 후견인이고, 피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 뜻이에요.
완전히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거는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물론 정신 나갔다고 피성년 후견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만 결격사유라고요. 정신 오락가락 해가지고 자기 재산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남 소개해가지고 좋은 집 구해줄게,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법원으로부터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 선고 받으면, 파산 선고 뭡니까? 빚잔치 한 거잖아요. 빚잔치. 자기 재산 망해가지고 빚잔치 한 사람이 남한테 부자 되게 좋은 집 소개시켜 줄게 할 자격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파산 선고 받았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이 되어야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에서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감옥에서 만기 출소 하자마자 취직 안 되고 개업 안 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왜? 머리 빡빡 깎고 세상 물정 모르고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년 징역 살다 나오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세상 물정을. 그러니까 세상 물정 파악하려면 3년은 있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옥 한 번 갔다 오면 뭐 중개보조원 취직도 못해요. 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감옥 안 가도록 조심해야 된다고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감옥 갔다 나오면 바로 취직해도 된다고. 그럼 먹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3년 동안은 보조원도 못하면. 그래서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다시 어디가 일부러 슈퍼에 가 뭐 훔치고 신고하잖아요. 내가 훔쳤다고. 자수해가 다시 감옥 보내달라고. 거기는 가면 밥은 공짜로 주잖아요. 콩밥. 콩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영양식이에요. 보리하고 다 섞어가지고 주더라고. 밖에서는 그렇게 좋은 음식 먹기도 힘들어요. 우리나라 교도소는 그래도 감옥은 좀 안 좋은 편인데, 외국은 거의 호텔 수준이에요. 호텔. 미국 같은 데는 감옥도 밖에만 자유롭게 못 나가는 거지 호텔하고 똑같아요. 가석방. 이건 만기 출소고요. 가석방은 뭡니까? 가짜로 석방. 뉴스에 누구 가석방 됐다 이런 건 뉴스에 많이 나오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는데, 이게 유기수라는 건 유기징역이고 무기수는 무기징역이에요. 가석방 내면 3년 징역 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되었으면, 징역 3년 받았는데 1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결론은 가석방 된 자나 만기 석방된 자나 재지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3년짜리 재지었으면 6년 지나야 된다고요. 선고받은 날로부터. 가석방 됐다고 빨리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 변경. 법률 변경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간통죄 폐지됐죠. SK 최태원 회장도 내 딴 여자 사랑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혼 1심 판결 나왔어요. 600억.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재산분할 600억 660억인가 주라고 했어요. 최고액입니다. 보통 그 특유재산으로 해가지고 그 SK 주식 반 나누면 1조 얼마, 1조 넘게 줘야 돼요. 근데 그건 특유재산이라서 상속 대상이 아니에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배우자가. 특유재산은 재산 나누는 거 아니죠?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이혼해도 안 나눈다고요. 위자료도 1억 주라고 했어요. 위자료 1억, 역사상 우리나라 판결 중에서 최고 많은 게 1억이에요. 이때까지. 옛날에 김주아 앵커 5천만 원 받았어요. 그 남자가 결혼해놓고도 결혼 안 했다고 속여가지고 위자료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10년 동안 두드려 맞아봐야 한 1, 2천만 원밖에 안 줘요. 지금 우리나라 위자료. 위자료는 얼마 안 낸다고요? 뭘 청구해야 돼? 재산분할. 위자료는 세금도 내야 돼. 그냥 돈 받은 거니까. 근데 재산분할은 내 재산 내가 가져온 거니까 세금 안 낸다고. 내 거 내가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혼할 때는 뭘 달라고 그래야 돼? 그냥 좋게 해줄 테니까 그냥 재산분할로 해달라고 해야 돼. 미우면 재산분할로 주는 게 아니라 위자료 줘버리면 세금 내야 된다고. 그 소득된 생긴 거잖아요. 위자료는. 재산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세금도 안 낸다고요.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저는 와이프가 지금도 언제든지 이혼해달라고 말만 하면 해주겠다고 해. 그래서 행복해요. 언제든지 제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니까.
안 해주려고 버티면 그것도 골치 아프다고요. 와이프는 맨날 그래. 좋은 사람 있으면 인생 얼마 남았,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가 살아라고 해줄 테니까 말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간통죄 법률 변경,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간통죄. 그래서 간통죄 폐지돼가 옛날에는 간통죄면 2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지금 폐지돼 가지고 형사처벌은 안 받아요.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민법상,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돼요. 그래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야 돼요. 바람 피우면. 그래서 바람 피웠다고 지금 최태원 회장 1억 손해배상 하라고 해요. 위자료가 손해배상이잖아요. 정신적 손해잖아요. 그게 물질적 손해가 아니라 손해배상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정신적 손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1억이 거의 최고 큰 액수예요. 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간통죄로 구속돼 있던 사람 다 풀려난다고요? 풀려나도 바로 중개사무소가 근무 못하고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된다고요. 형의 시효 완성, 시효라는 것은 민법의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뭐 등기부 취득시효 이런 말 많이 해요. 시효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을 시효라고 합니다. 왜 이런 시효 제도를 두느냐면 법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의 안정성. 일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 상태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민법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권리 행사를 안 하고 계속 장기간 가만히 있어버리면 시효가 완성돼요. 돈 받을 채권 소멸 시효가 10년입니다. 돈 받을 거 있으면 소송해가지고 확정 판결문 받아도 10년 동안 집행 안 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또 새로 뭐 판결을 받든지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지금 주의해야 될 게 시골에 만약에 혹시 부모님들 재산 논밭 있으면 제가 뺏기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남한테 농사 지으라고 했는데 보통 요즘은 농사 지어도 공짜로 지어요. 뭐 세도 안 준다고 월세 같은 거 주는 것도 없다고 요즘. 그 공짜로 농사 짓는데 그냥 농사만 지면 다행인데 20년 지나버리면 점유취득시효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해가지고 뺏기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20년 되기 전에 빨리 시효를 중단시켜야 된다고요. 중단시키는 방법은 뭐 소송을 하거나 차임 달라고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시골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변호사들이 돈이 안 되니까 다니면서 일부러 이런 거 소송해주고 나중에 승소하면 몇 프로 달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미리 돈 없다고 하면 그 잘 보시라고. 여러분들 재산 논밭 시골에 있는 거 농사 안 짓고 남한테 공짜로 맡겨놨으면 소유권 뺏길 수도 있다. 20년 지나버리면 점유취득시효로 인해서 소유권 상실합니다. 형의 시효라는 거 이게 공소시효, 형의 시효가 있는데 공소시효는 확정 판결 받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이춘재 살인사건 화성 그때 공소시효가 15년이었어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살인을 해도 15년만 안 잡히면 처벌 안 받는다고. 그 뒤에 잡혀도.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이거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처벌도 안 받기 때문에. 근데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불출석 재판을 받는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교도소 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고 없어요. 그럼 시간이 경과돼 버리면 시효가 완성돼요. 다시 감옥에 못 보낸다고요. 그런 경우도 몇 년 더 지나야 된다? 3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사유 아니고요. 특별사면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 사면은 결격사유 아니니까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 특별사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반 사면이 좋은 거죠. 일반 사면은 제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 마음대로, 물론 뭐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 거치고 해야 되지만 대통령 마음대로죠.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뭐 대통령 말을 거슬리면 그냥 잘리지 그대로 끝마긴 힘들겠죠.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특별사면 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에 일반사면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특별사면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특별사면 많이 들어봤죠? 일반사면은 거의 불가능해요.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안 돼요. 특별사면은 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특별사면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려면. 그 다음에 집행유예. 집행유예도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지금 용어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미성년자 이는 민법에 있고요. 파산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고요. 또 이 금고, 징역 이런 거는 형법에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휴대폰 가지고 검색해 보면 돼. 이런 용어가 궁금하면. 집행유예라는 거는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만약에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 유예된 5년 동안만 결격 사유입니다. 앞에 받은 거는 볼 필요 없고요.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예 기간 동안. 그러나 이제 가장 가벼운 게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기소유예입니다. 지금 선고유예도 결격사유, 기소유예 결격사유 아니고요. 선고유예는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는 겁니다. 형법 제60조에 나와 있습니다. 선고 유예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결론은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은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자격 정지기간 중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등록 취소돼도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역시 3년 동안은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 어떤 자도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아야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돼 있죠.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 내가지고 징역 받으면 등록 못합니다. 개업 못해요. 징역은 공인중개사법이든 다른 법이든 다 결격 사유입니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예요. 사기치가지고 집행유예 받아도 개업 못해요. 근데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받은 경우만 개업 못한다고요? 또 어떤 분이 나 지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고 면담하러 오셨던데요. 그런 건 저 인터넷으로 하시면 돼요. 아까 밴드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얼굴 안 보고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 얼굴 보면 사람이 선입관이 생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은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만 정리를 한 겁니다. 결격 사유는 최근 35년 동안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인은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177페이지. 고용인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중개 업무를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 업무하고 못하고가 차이가 있다. 여긴 중개 업무 못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있고 없고 차이고요. 둘 다 똑같은 거는 고용하기 전에 업무 개시하기 전에 고용 신고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했으면 10일 이내 사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수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직원 관리를 잘해야 돼.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직원이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가면 사장이 책임져야 돼요. 직원이 계약금 떼먹는 것도 중개 업무라고 판례가 있거든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할 때 아침에 그냥 티타임 애국가 부르고 그 약간 이렇게 종교가 다 보면 그 찬송가, 찬송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노래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 세뇌시키는 거거든. 세뇌라는 게 뭡니까? 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니까 아주 좋아요. 노래 이런 게. 그 저도 옛날에 중개업할 때 아침에 가서 애국가 부르고 사과가 없으니까 회사 노래가 없으니까 애국가 부르고 그다음에 구호 외치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좀 세뇌시키는 데는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오늘 할 일 뭐 있는지 다 서로 자기가 왜냐면 매물 접수 받은 거 전화 받은 사람만 알지 전화 안 받은 사람 모르잖아요. 무슨 물건이 들어왔는지 그 매물 정보 교류하고 뭐 업무 일지 서로 다 보고를 한다고요. 서로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 보고를 해야 되나 나 오늘 누구한테 전화 받은 거 이거 오늘 뭐 할 거 있다 이런 걸 서로 교환을 해야 직원이 여러 명이면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전화 받은 거는 어떤 물건이 매물 접수되는지 이런 거 교환하고 또 퇴근할 때 한 번 더 오늘 한 거 이야기하고 내일 뭐 할 건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돼.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직원이 돈 떼먹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장이. 그러니까 계속 관리 잘못하면 직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자, 그 고용인 중에서 소속 공인회사는 실무 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딴 사람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받는 교육 이름을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직무교육. 지금 이걸 다 알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 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 있는 사람은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즉 계약서 같은 거 쓸 수 있고 자격증 없으면 시험에 나오면 할 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해야 되냐면 그냥 현장 안내, 빈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거, 격리 장부 정리하는 거 이런 것밖에 못 해요. 계약서 쓰는 거, 확인 설명서 쓰는 거, 확인 설명하는 것도 안 돼요. 자격증 없으면. 그거 생각하면 현실하고는 안 맞다고. 현실에는 가면 막 입력 잘하고 앉아서 실장들 그 자격증 없어도.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제한. 아까 겸업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라고 했죠. 중개업 외에도 6가지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종별 그 겸업 범위 해가지고 출제됐다고 돼 있잖아요. 칠판에 있는 건 다 시험에 나왔던 것만 있다고요. 171페이지 맨 밑에 있죠. 개인은 겸업 제한 없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는 말은 개인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개인은 학원 운영하면서 중개업해도 되죠. 커피숍 하면서 해도 돼요. 예? 회사 다니면서 해도 돼요. 되기는 됩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 이런 질문을 국토부에 저는 대학생인데요. 아버지가 자격증 따라고 해서 땄는데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나는 학교 계속 다니도 되죠. 겸업 제한 없으니까 이중직업까지도 되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국토부 그 회신 그 인터넷에 보면 그 모든 민원은 어디다가 국민신문고 한번 치보세요. 국민신문고.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한번 치보세요. 국민신문고. 이 국민신문고에 모든 질문 다 올리면 됩니다. 정부에 할 수 있는 정부 관공서에 하는 질문 여기 올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주 안에 답변이 와요. 이 국민신문고에 글 올리면. 그럼 세금에 대해서 올리면은 그 누가 답변하냐면 청와대로 가장 좋은 거는 청와대에다 올리는 거 좋아요. 청와대에 올리면은 청와대에서 해당 부서로 보내고 해당 부서에서 다시 관할 세무서로 보내요. 그럼 세무서에서는 답변하고 나면 그 결과 보고를 청와대까지 다 보고해야 돼. 이런 전자민원을 제기되면 이게 인터넷에 올린 거는 빼도 박도 못해. 무조건 결과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 말로 여러분들 시청에 가서 민원 넣어버리면 막 귀찮아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자격증 안 따고 중개업하고 있던데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자격증 땄습니다. 이렇게 하고 귀찮아해요.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민원 올려버리면 이거는 뭐 근거가 남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나고 이렇게 뭐 사고 나고 하면 119에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요.
부부싸움 해도 어디다 신고해야 돼? 114에 바로 신고해가 출동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게 근거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할 때 그 다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고. 맨날 두드려 패서 그때 민은 출동, 경찰 출동했다. 그럼 위자료 받는데 훨씬 그게 도움이 돼요. 증거를 남겨야 돼요, 항상. 그럼 인터넷에 하는 거는 증거가 다 남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 한다고요? 나옵니까, 국민신문고? 그거 올리면 돼요. 모든 거 정부에 개인한테 하는 거는, 저한테 뭐 불만 있는 거는 그거 올리봐야 소용없고, 정부에 관공서, 각종 관공서, 세무서 이런 데 할 말 있으면 거기다 올리라고. 뭐 바꿔달라, 시정해달라 이런 거. 그럼 다 답변, 그 해당 담당 부서에서 답변 옵니다. 제가 국토부에도 전화하니까 내가 당신 답변하려고 이거 근무하는 줄 아냐 이러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화 안 하고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문서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왔더라고. 제발 전화로 하면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글로 올리지, 인터넷에 올리지 말고 전화하라면서. 요즘 답변 잘해줘요. 그래서 국토부에도 전화하면. 그 대신에 전화를 안 받아. 받았다면 무조건 답변해야 되니까 잘 안 받더라고요. 있어도 안 받는지 없어서 안 받는지 잘 안 받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대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해도 되냐? 그러니까 국토부 답변, 네, 직업 선택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학교 다니는 것은 무방하나 다만 직접 중개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보조원 등으로 하여금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면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되고 자격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아버지한테도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됩니까? 또 이렇게 질문 올렸더라고요. 답변 안 됩니다. 빌려주는 건 안 된다고요. 직접 계약서 쓰면 상관없다는 얘기 회사 다니면서 해도. 근데 회사에 있으면서 계약 들어오면 못 올 수 있잖아요. 못 오면 다른 사람이 적으면 그건 양도대여 빌려준 게 된다고. 그래서 사실상은,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건 안 되고 아파트 경비원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관리사무소 소장은 상시거기 근무해야 되니까 거기 근무하면서 계약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쓰면 그거는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양도대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밤에 경비하고 낮에 와서 계약서 직접 쓰면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중직업을 가져도. 네. 직접 계약서만 쓰면 상관없어. 우리 원장님도 지금 중개업 하고 있어. 학원 하면서 겸업. 근데 계약 들어왔다면 가요. 바로 이 얼마 안 되잖아. 금방 가서 계약서 쓰러 간다고. 그 부장이 계셔요. 거기에 손님하고 손님 상담하는 거는 해도 되잖아요. 부장이. 그 계약서 쓴다고 하면 직접 가서 쓰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양도대여만 아니면 가능하다고요. 그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는데 법인은 안 돼요. 그 지금 법인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인에 대해서 지금 아까 자본금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해놨냐 하면 그 취지는 우리나라 법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해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려고 이때까지 법인을 억제한 거예요. 사실 그 법인만 겸업을 못하고 한 거예요. 무조건 이걸 허용해버리면 외국 대형 법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 다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법조문 어디에도 그런 말 없고요. 시험에도 외국 법인 들어올까봐 이런 거 한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런 말 해버리면 외국에서 알아버리면 가만 안 있겠죠. 또 압력을 가하고 이러니까 그냥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도 왜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 겸업을 제한하는지 이유는 시험에 안 냅니다. 결론만 낸다고요. 그거 알려주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에는 보니까 거의 60% 정도가 법인인데 홍콩만 가봐도 홍콩 가니까 가이드가 여기서 우리나라 홍콩에서 최고 좋은 직업이 공인중개사라 하더라고. 변호사보다 더 인기 있대. 신랑가 후보 1위라 하더라고요. 예. 그 뭐 말하지도 않는데 묻지도 않는데 그러더라고요.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전 미국 가서 충격받은 게 뉴욕 맨해튼에 보면 복덕방이라고 간판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코리안타운에. 충격받았어. 우리나라도 복덕방이라고 지금 간판 달아놓은 데는 없잖아요. 뉴욕 맨해튼에 복덕방이라고 적어놓은 거 봤고요. 베트남 가서 황금부동산도 봤고요. 간판 황금부동산이라고 달아놓은 거 다낭에서. 중국에도 한국 간판 달아놓은 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중국은 물어보니까 자격증 없어도 된대요. 수수료도 거의 10% 정도 받는다더라고. 중국 같은 데는.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개인한테 그냥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정부 제도는 모르겠고요. 홍콩 같은 데는 자격증 따야 된다더라고. 같은 중국이라도 홍콩은 약간 자치령이죠. 자치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은 외국 법인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해서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어요. 법인은 돈 안 되는 것만 하라고 하니까 외국 법인이 들어왔다가 지금처럼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이러면 직원 월급도 못 준다고요.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외국 법인들은 보면 임대업을 합니다. 외국 법인들 임대업을 하면 월세가 고정적으로 나오면 직원 월급 줄 수 있잖아요. 부동산 불경기라서 거래가 매매가 안 되더라도. 근데 임대업은 안 된다고, 돈 되기 때문에. 월세 고정적으로 받아 먹는 거 안 된다고요. 개인개업공개사는 임대업 해도 돼요. 개인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임대업 안 된다고 하면 건물주들은 자격증 따면 안 되잖아요. 개인은 임대업 해도 돼요. 근데 법인은 안 된다고. 법인도 사람이죠, 사람. 근데 우리나라는 법인이라고 하면 그냥 개인 쌈짓돈이라 생각하고 사장 마음대로 다 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배임죄고 횡령죄 될 수도 있어요. 임무를 배반한 거에 해당돼요.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 제가 임대관리 대행 해봤거든요. 이게 다가구 19세대 돼 있는 거 관리 대행하고 한 달에 20만 원 받아봤어요. 돈 안 된다고. 그 20만 원 받는 대신에 그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와가지고 왜 월세 안 주냐, 뭐 관리비 그 뭐 지저분하게 청소 안 돼 있냐, 뭐 이런 거 계속 따지고 그런다고요. 그 월세 받으러 반지하에 갔더니만 막 문신 있는 거 보여주면서 아저씨 왜 그러는데 좀 이따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주십시오 하고 그냥 올라왔어. 잘못하다 맞아 죽게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다고 관리 대행하는 거. 지금 하우징 마트라고 이런 데 관리 대행하면 최대 방 한 개에 5만 원씩 받는 데도 있어요. 있기는 월세 50만 원이면 10% 받는 데도 있더라고, 관리 대행료를. 그런 데는 공실 나면 공실 책임도 관리 대행업체가 지는 거예요. 방이 100개 있으면 무조건 10개 있으면 계산하기, 100개는 너무 계산하기 힘드네. 돈이 많으니까 50만 원씩 10개면 500만 원, 무조건 한 달에 500만 원 입금시키고 거기서 50만 원 자기가 먹는 거예요. 공실 2개 놔버리면 손해죠. 그 공실 책임 안 지면 보통 방 한 개에 10,000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방 19개에 20만 원 정도 받아보고 받고 제가 관리 대행을 해봤다고요. 그 보통 실장들이 관리 대행 한 2-3개 하면 그냥 기본급 받는 거예요. 실장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룸 같은 경우는 이사를 자주 빈번하게 다녀요. 한 석 달, 넉 달, 뭐 1년도 안 살아요. 제 월세 있는 데는. 서울의 강남 같은데 월세는 서울이 강남이든 전국 어디든 월세는 큰 차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학원 그 옆에 원룸이 있더라고. 그냥 고시원 비슷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40만 원, 42만 원이더라고 월세가. 42만 원에 밥까지 준다 하더라고. 식사 제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밥도 진짜 줍니까 물어보니까 밥값도 비싸잖아요. 예, 줍니다. 쌀하고 김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알아서 해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알아서 해먹는데 공동 식당 공동으로 쓰고 있고 이러니까 거의 해먹는 사람이 없나 봐요. 자기 혼자 해먹는 게 아니라 식당이 따로 있다고. 그 공간이. 라면 같은 거 주면은 그리 먹을 텐데 밥 해가지고 뭐 김치만 가지고 먹기는 쉽지도 않잖아요. 또 김치 먹었으면 다 치워놓고 이래야 되나 보더라고. 원상복구 시켜놔야 되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 42만 원이 있고 40만 원이 있다더라고요. 2만 원 뭐가 차이 나냐 물어보니까 밖에 창문이 보이는 데는 42만 원이고 안 보이는데 복도 보이는 데는 40만 원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별 차이 없다고. 서울도 4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울도 이제 아예 그냥 호텔처럼 해놓고 알몸으로 들어갔다 알몸으로 나올 수 있는 데는 한 100만 원 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주로 유흥업소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은 데는 그분들은 뭐 돈 100만 원 쓰는 거 별로 아깝게 생각 안 하고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그런 데는 한 3개월마다 계속 세입자 바뀐대요. 그러니까 관리 대행하면 괜찮죠. 그럼 자주 바뀌어야 돈을 벌잖아요. 원래 부동산 하면 다른 가게들이 망해야 돈을 벌죠. 망하고 자꾸 거래가 돼야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돈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개발업을 해야. 개발업이라는 건 뭡니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업입니다. 뭐 예를 들면 땅 사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비싸게 팔고 이런 거 개발업이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밭, 전, 답 사가지고 다가구 지어가지고 통매매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게 개발업인데 돈 되는 거는 못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다고요. 요거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죠. 컨설팅 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X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한데 토지 분양 대행 가능하다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여기서 분양 대행이라는 거는 입주자 1순위, 2순위 선정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는 가능합니다. 도배업, 이사업, 용역업을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소개하는 건 돈 안 돼요. 소개해 보니까 제가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아요. 한 명 이삿짐 센터 소개하면. 중개사무소 가보면 원탁에 막 이삿짐 명함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거 가져가서 이사하면 이삿짐 센터에서 그 중개사무소에 최하 2만 원은 줘요. 돈 안 되잖아. 2만 원 해봐야. 그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고 직접 이삿짐 센터 운영하면 50% 정도 남는데요.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이삿짐 센터 소개하는 것만. 그 다음에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할성과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도 가능합니다. 그럼 법인은 요거 6가지밖에 안 되고요. 개인은 이 6가지도 가능하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중에서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부칙 개공, 자격증 없는 분들은 6번 이건 안 돼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왜냐하면 경공매는 법률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에서 이게 경매 강의하고 있어요. 경매, 그게 이제 특수 경매 전공인데 경매하고 공매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복잡해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 따야 된다고요.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하려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